안녕하십니까. 2019년 검정고시 2회 과학 해설을 맡은 하정용이라고 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그림과 같이 한 물체에 같은 방향으로 크기가 각각 20N, 40N인 두 힘이 작용할 때 두 힘의 합력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향이 같을 때, 같은 방향일 때는 합력의 크기는 두 힘을 더해서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바로 몇 뉴턴? 40 더하기 20에서 60N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바로 두 힘의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60N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바로 1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답이 먼저 나왔는데요. 그림과 같이 빗면 위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동안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있는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중력을 이렇게 받게 될 겁니다. 중력을 이렇게 받게 될 거고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점점점 대신 중력의 크기는 내려오는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크게 변하지 않고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속력은 점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만약에 나머지 그래프가 약간 좀 헷갈리셨다 할지라도 이거는 지금 속력이 점점점 줄고 있고 자, 이거는 속력이 늘고 있다가 갑자기 중간쯤에서 속력이 다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갑자기 확 증가하고 있다가 갑자기 확 감소하는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2, 3, 4번을 고르시긴 조금 힘들 것 같고 힘이 중력이 계속 일정하게 이렇게 작용했기 때문에 바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했을 것이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바로 1번이라고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그림에서 전구 가와 나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다를 때 AD 중 전구 가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기 위한 전류계의 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A점이나 여기 있는 D점에 이렇게 만약에 그 전류계를 설치하면 A와 D는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를 이렇게 측정하게 됩니다. 가와 나에 있는 그런 세세한 전류는 따로 알 수가 없죠. 그러면 가에 만약에 흐르는 전류를 알고 싶다면 전류계는 가의 바로 앞쪽이나 가의 바로 뒤쪽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B나 이 뒤쪽에 설치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정답은 바로 몇 번? 2번의 B라고 볼 수 있겠고 나에 흐르는 전류를 혹시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는 그 앞에 있는 C나 바로 그 뒤쪽에 이렇게 전류계를 설치하면 이것도 바로 이 나에 흐르는 전류만을 몇 암페어인지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전하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가에 흐르는 전류와 나에 흐르는 전류를 만약에 우리가 각각 독립적으로 이렇게 측정해낼 수 있다면 A와 D는 굳이 측정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가와 나의 합이라는 사실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리량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단위는 와트시 혹은 와트아워, 킬로와트아워라고 하죠. 참고로 1킬로와트아워는 1000와트아워입니다. 이건 어디에나 사용되는 접두어이기 때문에 1000을 의미하죠. 공 3개를 이렇게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기구에서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W는 P 곱하기 T를 구할 수 있죠. 여기서 W가 바로 전력량이고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건 전력의 단위는 흔히들 아시다시피 와트인데 여기서 시간의 단위가 바로 정말 시간입니다. 1시간, 2시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전력량의 단위를 그대로 써서 와트시, 와트아워라고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 이걸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소비 전력과 사용 시간, 소비 전력과 사용 시간을 곱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에 해당하는 물리량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 전력량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전압은 이 전하를 흐르게 하는 힘, 능력 얘기하는 거 볼트로 나타내고요. 전류는 이 전하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바로 암페어로 나타내죠. 그 다음 저항은 제가 좀 이쁘게 그리자면 이렇게 오메가, 옴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레이저 빛이 입사각 60도로 평면 거울에 입사할 때 반사각의 크기는 요거는 이제 주로 낚으려고 많이 나오는데 요번엔 되게 정직하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선이 나와 있고 이 법선에서부터 입사광선까지를 60도 입사각이라고 아주 정직하게 줬죠. 그러면 반사의 법칙에 따르면 입사각과 반사각은 언제나 같아야 됩니다. 다른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사의 법칙에 따르면 입사각과 반사각은 언제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입사각이 60도였다면 반사각 또한 몇 도여야 된다? 60도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바로 5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6번 한번 보시죠. 다음 중 진폭이 가장 큰 파동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진폭이란 뭐냐면 파동의 경우에 여기 있는 매질이 가장 높이 왔을 때를 마루, 가장 바닥에 왔을 때를 골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든 매질은 마루와 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요 폭의 절반을 바로 진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마루가 4m, 골도 마이너스 4m, 그럼 총 8m죠? 그럼 그거의 절반인 요 4m가 바로 진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m가 되겠고요. 자, 여기는 4cm네요. 4cm가 되겠고 여기는 2cm가 되겠고, 자, 요 진폭은 2cm가 되겠고, 요 진폭도 2cm가 되겠습니다. 요 진폭은 너무 작죠? 이렇게 1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폭이 가장 큰 파동은 중심에서부터 가장 위로 가 있거나 중심에서부터 가장 아래로 가 있는 그 폭이 가장 넓은 바로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 2, 1 돼 있고, 혹시 진폭 말고 파장이나 다른 것들을 고르라 그러면 파장은 이제 한번 왕복하는데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를 얘기하죠. 보통은 이렇게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골에서부터 골까지의 거리인데 파장이 긴 걸 고르시오 그러면 마루에서부터 마루까지의 거리가 긴 바로 그런 파동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번의 정답은 1번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7번 문제 한번 보시죠. 그림은 두 물체 A, B를 접촉시켰습니다. 근데 A, B는 현재 온도가 다릅니다.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습니다. 근데 지금 A가 훨씬 더 고온이죠. 여기가 A가 훨씬 더 고온이고 그다음에 B가 상대적으로 더 저온입니다. 그럼 이렇게 붙여놓으면 무조건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양쪽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 이동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전도, 대류, 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열심히 이동을 하는데 결국은 언젠가는 같아지는 상태가 오죠. 우리는 그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열 평형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열 평형 상태에 이렇게 도달을 하죠. 이때의 온도를 바로 열 평형 온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그 이동하는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은 반드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같아야 합니다. 고온의 물질이 10kcal의 열을 잃어버렸다면 저온의 물질이 10kcal 분명히 얻어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A가 잃은 열량이 30kcal라면 B가 얻은 열량은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30kcal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정답은 7번에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자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 이게 고체 물질이 나와 있지 않아도 고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태 변화가 두 번 일어났기 때문이죠. 고체에서 액체로 한 번 일어나고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체, 자 여기는 고체에서 이제 액체로 이렇게 변하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완전히 액체만 남았고 여기는 또 액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변하고 있고 여기는 또 기체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태 변화를 하고 있는데 고체에서 액체, 즉 융의하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상태 변하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때의 온도를 우리가 바로 녹는 점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렇게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하는 동안 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우리가 이때의 온도를 바로 뭐라고 부르냐? 끓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A, D 중 이 물질의 녹는 점에 해당하는 온도, 녹는 점이라고 하면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이렇게 상태 변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온도
바로 B가 녹는 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C는 끓는 점입니다. 여기 뭐 D하고 A는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뭐 처음 시작점과 마지막 점이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칼슘 원자가, 자, 원자는 항상 안에 들어있는 이 원자 안에 있는 플러스 원자 핵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전자의 수가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같을 때, 정기적으로 중성일 때 우리는 반드시 그걸 원자라고 부를 수 있죠. 자, 그런데 전자가 두 개 잃었을 때 형성되는 이온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칼슘 원자는 참고로 양성자가 20개고 전자가 20개입니다. 왜냐면 20번이니까. 자, 그런데 전자를 두 개 잃어버리면 플러스 20개에 마이너스가 18개밖에 안 됩니다. 두 개가 빠져나갔죠?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지우면 누구만 남냐? 플러스 2만 남죠. 그래서 칼슘은 CA2 플러스 2가의 양이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성되는 이온이다. CA2 플러스. 탄산이온과 반응하여 탄산칼슘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지금 되게 많은 걸 알려줬죠. 요것과 반응하여, 그럼 요것과 반응했으니까 남는 CA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마 칼슘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트륨, 은, 마그네슘을 고르시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칼슘 CA2 플러스 9번의 정답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장치로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입니다. 자, 액체 혼합물이 두 종류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일 경우에는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하시면 됩니다. 밀도차를 이용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잘 섞이는 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증류 장치를 이용해서 아니면 혹은 조금 더 어렵게 분별 증류 장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끓는 점을 이용하는 거죠. 끓는 점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 지금 보시면 자, 뭐 예를 대표적으로 이제 에탄올과 물이 있는데 에탄올과 물은 에탄올 한 78도 정도 끓고 물은 약 100도 정도에서 끓습니다. 그럼 얘를 바글바글 이렇게 가열하면 이 중에서 누가 먼저 끓어 올라가냐면 에탄올이 먼저 끓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물이 이렇게 끓어가겠죠. 자, 그러면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에탄올이 한번 싹 끓고 그 다음 또 쭉 올라가다가 물이 한번 이렇게 싹 끓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탄올이 끓어 나오고 물이 이렇게 끓어 나온다는 것. 이걸 끓는 점 차이로 이렇게 분리한다는 것. 그래서 이걸 우리가 증류 혹은 좀 더 분별 증류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바로 2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끓이면 이렇게 슉 올라가다가 에탄올 기체가 여기 있는 온도계에 맞고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된 다음에 이 아래쪽에 내려가서 찬물에 의해서 냉각돼서 다시 여기는 에탄올 액체가 기화됐다가 끓어서 기화됐다가 다시 액체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는 것 기억을 좀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한번 보시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물어보고 있는데 물리 변화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고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것이다. 자, 물리 변화는 모양이나 성질이 그러니까 뭐 모양이나 상태는 변할 수 있는데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철사를 구부린다. 철사를 구부려도 철사죠. 나무가 불에 타면 우리가 뭐 그걸 나무라고 부르지 않죠. 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성질이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리 변화지만 이 나무가 불에 타는 건 바로 화학 변화입니다. 깡통에 녹이 쓸었으면 그 전에는 철이지만 녹이 쓸면 산화철로 다른 물질이 되죠. 화학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과의 자른 면이 갈색으로 변했다. 갈변이죠. 이것도 역시 화학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질이 변하지 않는 물리 변화의 예로 적절한 것은 바로 1번 철사를 구부렸다. 만약에 철사를 뭐 불태웠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뭐 1번도 화학 변화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구부린 거 아니면 심지어 철사를 그냥 녹였다 할지라도 이거는 그냥 물리 변화에 속한다는 것. 상태 변화 자체도 물리 변화에 속한다는 사실 기억을 꼭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자, 눈의 구조입니다. 눈의 구조. 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눈과 물체의 거리가 변할 때 AD 중 두께가 변화되어 초점을 조절하는 곳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가까운 곳을 볼 때 여기 안에 수정체가 있고 이 수정체에 여기 진대라고 불리는 끈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진대는 이 주변에 선모체라고 불리는 이 원형의 근육으로 이렇게 잡혀 있죠. 자, 그러면 두께가 변하는 건 여기 있는 이 수정체가 이렇게 두꺼워지면 지금 우리는 가까운 곳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까운 곳을 보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수정체가 이렇게 얇아지면 우리는 지금 먼 곳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께가 변화되어서 초점을 이렇게 조절하는 것은 바로 수정체 A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공은 바로 뭐 하느냐? 동공은 여기 지금 위아래 홍채라고 불리는 곳에 의해서 이 동공의 크기가 조절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밝은 곳에 간다든지 어두운 곳에 갔을 때 이 홍채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이 동공의 크기가 조절돼서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영화관 같은 데 어두운 곳에 이렇게 싹 들어가면 홍채가 쓱 늘어나서 홍채가 이렇게 쏙 줄어들어서 동공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우니까 빛을 좀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동공이 이렇게 커진다라는 것. 그래서 그걸 잘 알아두시고, 그건 이제 홍채의 움직임에 의해서 홍채가 줄어들어서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망막은 여기서 이제 빛이 들어와서 상이 이렇게 탁 맺히는 지점입니다. 이 망막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시각 세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세포들이 들어 있어서 거기에 들어 있는 것들을 빛을 감지한 후에 여기 있는 신경을 통해서 뇌로 보내죠. 그다음 유리체는 지금 뭐 눈을 만져보시면 눈이 땡글땡글하죠? 눈이 땡글땡글한 이유는 바로 여기 안에 투명한 액체 성분에 바로 유리체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또 찰랑찰랑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고, 약간 좀 끈적끈적한, 또 끈적끈적은 아닌데 하여튼 좀 그런 느낌의 액체가 이렇게 채워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유리체가 있어서 눈이 이렇게 형태를 유지할 수 있고, 지금 우리 눈이 요 앞쪽으로 빠지지 않는 이유도 유리체에서 이렇게 부풀려 있어서 뼈에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래서 바로 12번의 정답, 바로 이 변하게 하는 건 수정체라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는 1대 8의 질량비로 반응하여 바로 물을 이렇게 생성합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이 반응하는 질량비가 1대 8이라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2g이 1이면 여기 있는 요 xg은 8이겠죠. 해서 비례식을 세워서 문제를 맞출 수도 있고요. 자, 2g이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대로 1일 때 여기 있는 xg은 8이겠구나 라고 해서 문제를 맞출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2g 더하기 xg 한 게 18g이어야 합니다. 라부아지의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왜냐하면 원자는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대로 있어야죠. 그럼 여기서 18g이 나왔다는 건 여기서 2g밖에 안 썼는데 여기서 바로 16g을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는 바로 얼마? 16g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대로 이렇게 답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그림은 잎의 단면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요. 세포가 울타리를 세워놓은 것처럼 나란히 배열되어 있고, 그 다음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은, 자, 뭐 이름이 솔직히 좀 나와 있으니까 이거 좀 편했죠. 원래 구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울타리 조직입니다. 한자로는 책상 조직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울타리 조직이고 여기서는 바로 광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면 조직도 광합성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는 매우 활발하고 여기는 좀 덜 활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뒷면의 표피세포에는 모두 광합성을 할 수 없는데 뒷면 표피세포 일부가 변한 공변세포에서만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우에는 다음 중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곳을 다 고르시오. 그러면 우리가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공변세포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 표피 조직은 절대 광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건 울타리처럼 가장 빽빽하게 이렇게 세포들이 채워져 있는 바로 울타리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B,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그림은 사람의 건강한 심장에서 혈액의 흐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받아들인 곳만을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지금 다행히 여기 화살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화살표를 보시면 좌심실에서는 심장에서 피를 뿜어서, 자, 여기 있는 동맥으로 피가 이렇게 뿜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실은 피를 뿜어내는 곳입니다. 그것과 연결된 여기 있는 동맥도 피가 뿜어져 나가는 혈관이죠. 자, 여기 있는 우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바로 여기 있는 좌측과 우측의 폐로 뿜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들어오는 곳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는 좌심방과 또 여기 있는 우심방이 지금 이렇게 바로 심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이죠. 그래서 자,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을 우리는 심장에서 심방이라고 부르고 혈액을 내뿜는 곳을 우리가 바로 심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답 우심방과 좌심방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몇 번?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예에 해당하는 화학 반응 물어보고 있는데요. 생선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레몬즙을 뿌립니다. 그리고 벌침에 쏘였을 때 암모니아수를 바른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생선 비린내는 염기성입니다. 그런데 레몬즙인 산성을 뿌리게 되면 이게 순식간에 염기성과 산성이 만나서 굉장히 빠른 반응 중에 하나인 중화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산과 염기가 만나 중성의 물을 만드는 이 과정을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화 반응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벌침에 쏘였을 때 암모니아수는 대표적인 염기죠. 그렇다면 염기를 발랐다는 건 바로 벌침이 산성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서 역시 이것도 중화를 이렇게 시켰다는 것. 그래서 이 다음 예에 해당하는 화학 반응은 바로 중화 반응.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산화 반응은 산소를 얻는 반응이고 환원 반응은 산소를 잃는 반응입니다. 연소 같은 경우는 이제 탈물질, 발화점 이상의 온도, 그다음에 산소가 이렇게 있어서 불타서 열과 빛을 내는 빠른 화학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16번의 정답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한번 보시죠. 17번 문제 한번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생식 방법 나와 있습니다. 뿌리, 줄기, 잎 등의 영양기관을 통해서 번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한 품종의 보존과 대량 번식에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그냥 멀쩡하게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잎도 있고, 자, 이거 뭐 그냥 멀쩡한 식물입니다. 그럼 원래 이런 식물들은 어떻게 번식을 하냐면 종자로 번식을 합니다. 씨앗으로 번식을 하죠. 근데 이 종자라는 건 유성생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꽃가루와 그다음에 밑씨 등이 결합하여 이렇게 종자를 만드는 유성생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이런 종자로 번식하는 게 아니라 뿌리나 줄기나 잎 등의 영양기관을 통해서 번식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영양생식이라고 부릅니다. 무성생식 중에서.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장점은 뭐냐 하면 어버이의 좋은 형질을 이게 무성생식이다 보니까 그대로 물려받는 거죠. 자, 유성생식의 경우에는 그 어버이의 형질을 절반씩 보통 이렇게 유전적으로 반반 받아서 어떤 형질이 나타날지 모르는데, 무성생식은 어버이를 뭐 그냥 거의 복제하는 수준이죠.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어버이가 좋은 품종이었다면 여기서 복제한 자식도 어버이와 똑같을 테니까 좋은 품종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영양생식이라고 부르고, 이제 분열법은 아메바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단세포인 것들이 하는 거고, 출하법은 대표적으로 이제 효모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포자생식은 이제 버섯 같은 것들이 하는, 여기 있는 것들은 참고로 다 무성생식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영양생식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식물세포라는 건 세포벽이 있는 것만 봐도 딱 알고 엽록체가 있는 걸 봐선 아, 이건 뭐 당연히 식물세포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안에 DNA 같은 유전물질도 들어있다.
그 다음에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 공통으로 들어있다. 바로 뭐가 될까요? 핵이 될 겁니다. 참고로 액포는 이게 조금 애매한데 액포는 식물세포에는 액포가 많습니다만 동물세포에는 액포가 없거나 아주 조금밖에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액포는 그렇다고 식물에만 액포가 있습니다 라는 건 틀린 말이지만 동물에서도 그렇게 뭐 활발하게 발견되는 건 아니라는 거. 없는 세포도 있고 일부 가지고 있는 세포도 있다는 거. 그렇게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여기 있는 엽록체와 세포벽은 반드시 식물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세포벽의 경우에는 뭐 꼭 식물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다른 개도 뭐 가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뭐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뭐 균계 이런 것들도 때에 따라서 가질 수 있겠지만 동물과 식물을 비교한다면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건 식물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동물을 물어보고 있어서요. 그래서 바로 정답 세포, 소기관, 바로 핵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집안의 ABO식 혈액형 가계도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의 혈액형이 될 수 없는 것은, 자, 아버지 AB형, 어머니 AB형입니다. 그럼 자식을 만드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아빠가 A 줄 때 엄마가 A 주는 방법 하나. 자, 순종 A형이죠. 자, 아빠가 A 줄 때 엄마가 B 주는 방법 하나. AB형이죠. B 줄 때 A 주는 방법 하나. A 먼저 쓰겠습니다. AB형이고요. B 줄 때 B 주는 방법 하나. 자, 그럼 이 집안은 A형 나올 수 있고 AB형 확률이 좀 더 높고 B형 나올 수 있죠. O형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의 혈액형이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뭐? O형 이렇게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그림은 판의 경계 중 발산형 경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멘틀이 상승하고 있죠. 새로운 판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판이 소멸한다? 틀렸죠. 판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판과 판이 멀어집니까? 그렇죠. 판과 판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멘틀 물질이 하강합니까? 아니죠. 지금 위에 상승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습곡산맥이 주로 형성된다고 되는데 습곡산맥은 대표적으로 이제 판과 판이 충돌할 때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할 때 많이 생깁니다. 그 유명한 예가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되겠죠. 그래서 습곡산맥이 주로 이렇게 형성되는 건 여기서는 아니고, 그럼 여기서는 뭐가 형성되느냐? 요 위쪽에 V자 형태의 V자 모양의 열의 계곡, V자 열곡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20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조직과 성분이 변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편암, 편마암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조직과 성분이 변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편암, 편마암 등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열과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의해서 변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변성암이라고 부르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편암, 편마암 등인데 참고로 여감은 자갈이 쌓아서 만들어진 자갈력 퇴적암입니다. 여기는 이 암도 참고로 퇴적암이죠. 사암은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변성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다음은 공기가 단열 상승하여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래쪽에 있던 공기가 아래쪽에 있으면 아래쪽은 공기가 많기 때문에 기압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9만큼의 열을 가지고 있다고 치죠. 자, 그런데 공기가 상승합니다. 공기가 상승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저기압 중심이라든지 지표가 불균등하게 가열된다든지 아니면 뭐 한랭전선, 온난전선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상승하면 점점점 산 위로 올라가면 숨쉬기가 어려워집니다. 숨쉬기가 어려워진다는 건 기압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럼 기압이 작아지면 공기의 부피는 이렇게 빵 하고 커집니다. 부피가 커지죠. 그래서 비행기 탈 때 우리가 과자 봉지 갖고 타면 빵빵해지는 게 바로 그 원리고 놓친 풍선은 올라가다가 빵빵해지다 뻥 하고 결국 터집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9만큼의 열을 갖고 있었는데 자, 단열 상승했습니다. 열을 더 받아들이지도 않고 열을 더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그 열이 그대로 9가 이렇게 될 텐데 만약에 이렇게 부피가 9배 커지게 되면 한 칸당 1씩 나눠 먹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아까는 한 칸이 9였는데 지금은 한 칸의 열이 1이죠. 즉 온도가 내려가는 효과가 이렇게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뭘 하면 요만큼이었던 공기가 압력이 기압이 작아져서 이렇게 빵 하고 팽창을 하면이죠. 그래서 바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팽창하면 온도는 낮아지고 압축하면 온도는 올라간다는 것. 이것도 그냥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3번. 그림은 대기 대순환에 의한 위도별 바람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바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위도 30도에서 위도 60도에 부는 바람이다. 바로 편서풍이 되겠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와 관련되어 있다. 여기 있는 내몽고 지역에서 모래바람이 생기면 편서풍을 타고 우리한테 가는 겁니다. 예전에 후쿠시마에서 그 발전소 뻥 터져서 방사능 물질이 왔을 때 바로 옆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편서풍 때문에 우리 쪽으로 바로 안 오고 지구 한 바퀴 돌다가 가장 좀 늦게 그렇게 돌아온 편이기도 하다라는 거기서 도움도 받았고 좀 황사 때문에 안 좋은 것도 실제로 받았죠. 그래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바람은 바로 편서풍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참고로 이 아래쪽에 이제 예전에 무역할 때 썼다는 바람인 무역풍 그다음에 이제 극쪽에 부는 극동풍 이렇게 있습니다. 해류풍은 이제 하루를 기준으로 낮과 밤에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유풍 이렇게 변하는 바람이죠. 그래서 대기 대순환이라고 부르면 여기 있는 무역, 극동, 편서 이 세 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한번 보시죠.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몇 시간 동안 북쪽 하늘을 촬영한 별의 일주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자, 지금 요 중심에 바로 폴라리스라고 불리는 북극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별들이 이렇게 돌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자동차를 타고 앞으로 나아갈 때 꼭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배경들이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빌딩도 움직이고 나무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 세계가 띄워주는 건 아니죠. 실제로 움직이는 건 뭡니까? 내가 움직이는데 이 주변의 배경들이 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겉보기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별들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건 지구가 이렇게 바로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참고로 지금 북쪽 하늘을 보고 있는데요. 바로 지구의 자전 때문이다. 그래서 3번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태양의 자전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흑점을 관찰하시면 되겠고 지구의 공전 같은 걸 뭐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공전하고 있느냐 이런 걸 알아보신다면 좀 어렵지만 연주시차 같은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번에는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2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연주시차입니다. 지구 공전의 가장 강력한 증거죠. 자, 그림은 별 A, B의 연주시차를 나타낸 것이다. 별 A까지의 거리가 10파섹일 때 별 B까지의 거리는 얼마인가?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연주시차는 자,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자, 만약에 연주시차가 0.1일 때 그럼 0.1분의 1은 10파섹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요 지구가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 6개월 차이가 났을 때 같은 별을 봤을 때 요게 시차고 그 절반을 연주시차라고 하는데 그게 0.1초일 때하고 0.2초일 때 지금 보다 더 연주시차라는 각도는 더 커졌는데 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럼 이게 10파섹이었다면 B는 최소한 10파섹보다는 더 아래쪽이겠죠. 그럼 솔직히 10하고 20은 고를 수가 없을 겁니다. 답은 1 아니면 5겠죠. 그래서 이것도 계속 구해보시면 그러면 0.2일 때는 0.2분의 1. 자, 그럼 이거를 구해보시면 바로 5파섹이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정답은 2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의 해설이 끝났습니다. 조금 쉬운 문제도 있었고 지금 연주시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잘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던 나왔다 할지라도 좀 쉽게 나오는데 이제는 좀 계산까지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와서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는데 마지막에 나와서 조금 더 당황하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슬기롭게 좀 이렇게 아닌 것들을 하나씩 없애다 보면 정답에 많이 근접해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고요. 수고하셨습니다.